선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던 그날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로 북한 주민들의 통곡 장면을 봤지만 평양 권력의 핵심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 박철민은 그 순간 훅의 구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석 달 그는 물밑에서 움직여 셋째 아들을 최고 권좌에 앉히는 데 성공합니다. 킹메이커가 된 그 남자에게 이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늘 한참을 망설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한두 마디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살아온 세월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평양 만경대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만경대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었어요. 혁명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해방 이후 국가 건설에 몸바친 공로로 혁명 유공자 칭호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었지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집 앞으로 흐르는 대동강 물빛이 먼저 떠오릅니다. 봄이면 강변의 버들가지가 늘어지고 여름이면 동네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던 그 강.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물장구를 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따로 지정된 학교에 다녔고 따로 지정된 아이들과 어울렸으니까요. 간부 자녀들만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철민아, 너는 이 나라가 특별히 선택한 아이다.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당 조직 활동도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 올라갔어요. 25살에 국가보위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감히 그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문을 들어서던 날 저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서요. 그리고 30 중반이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선대 최고 지도자께서 저를 직접 부르신 겁니다.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였는데 그분께서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철민 동무, 내가 동무를 오래 지켜봤소. 이 나라에 동무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시험하는 눈빛도 아니고 그냥 명령하는 눈빛도 아닌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분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회의실에서 아무나 볼 수 없는 문서들을 다루면서요. 그분은 저를 유독 가까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면 꼭 제 의견을 물으셨고 해외 비밀 외교가 있을 때면 반드시 저를 대동하셨지요. 다른 간부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평양 중구역에 있는 간부 전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넓은 집이었는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용 차량이 생겼고 경호원이 붙었습니다. 외화 상점 달러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가게인데요. 거기서 수입 과자며 술이며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것들이었지요.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만 그때의 저는 그 삶이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대 지도자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받아야 마땅한 대우라고 여겼지요. 일반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가는지, 솔직히 그런 것들은 제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직 한참의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선대 최고 지도자께서 돌아가신 날 저는 평양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통곡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는 사람도 있었고 울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우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분께서는 후계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자기가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부가 움직이고 당 간부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나라 권력의 속살을 들여다봐온 저에게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 보였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왜 셋째였냐고요? 첫째는 너무 유약했습니다. 둘째는 이미 해외에서 망신을 당한 전력이 있었고요. 셋째는 달랐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만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제 말을 들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부 핵심 인사들을 조용히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오랜 동료끼리의 식사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협상이었습니다. 장군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안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언어를 누구보다 잘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기술이었으니까요. 당 조직부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이 그때 빛을 발했습니다. 저한테 신세를 진 사람, 제가 한 번씩 눈 감아준 사람, 제 덕에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셋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돈도 움직였습니다. 외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대판은 제거해야 했습니다.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사람에게 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더군요. 이 한마디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했으니까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공을 들이던 군부 인사가 갑자기 다른 편으로 돌아서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법칙이었어요.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판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던 날 저는 단상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 일제히 박수를 치는 간부들, 하늘을 가르는 군악대 소리.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내가 만들었다. 아버지께서 혁명 유공자셨다면 저는 한 발 더 나아간 셈이었습니다. 선대 지도자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새 지도자를 직접 만든 사람이 된 거지요. 대를 이은 킹메이커. 이 나라에서 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만든 것도 저였지요. 그때 저는 그 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심 한 점 없이 셋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직후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군부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한들 총을 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빈자리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를 수십 년간 지탱해온 건 결국 군대였고 그 군대를 움직이는 건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을 움직이는 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먼저 각 군단의 핵심 지휘관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고른 장소에서 제가 정한 시간에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장군께서 어느 편에 서 계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군들은 하나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계급장이 몇 개씩 달린 사람들이 저 앞에서는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권력이다. 총을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그 총을 가진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 강한 겁니다. 충성 경쟁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장군 A한테 장군 B의 동향을 슬쩍 흘리고
장군 B한테는 장군 A가 요즘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는 말을 넌지시 던졌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살아남기 위해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충성을 보였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정보를 가져왔고 서로 앞다투어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됐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군단장급 장군 하나가 저한테 뇌물을 가져온 겁니다. 외제 시계에 외화 봉투까지. 그 장군 입장에서는 나름 공을 들인 거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왜냐고요?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약점을 잡힐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 장군은 제가 돌려보낸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메시지였지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군부 안에서 반발 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선대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로 장군들 중 몇몇은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저 자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는 불만이 슬슬 흘러나왔지요. 저는 그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잘라냈습니다. 직접 손댄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오래된 약점을 찾아내서 조용히 문서 하나를 올렸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만의 목소리는 쑥 들어갔지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이 나라의 군부는 완전히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장군들은 저한테 보고했고 저는 그것을 걸러서 최고 지도자에게 올렸습니다. 군부와 최고 지도자 사이의 모든 정보가 제 손을 거쳐 흘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면 정보를 막을 수도 있었고 제가 원하면 부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계급이 높든 낮든 군복을 입었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 시절에 저는 진심으로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군부를 완전히 손에 넣고 나서 저는 이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최고 지도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올려드리는 보고서로 세상을 봤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람들로 인맥을 쌓았으며 제가 건네드리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셨으니까요. 권력의 형식은 그분께 있었지만 권력의 실질은 상당 부분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경호원들이 앞뒤로 붙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달릴 때면 교통이 통제되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길가에 멈춰서서 차량 행렬을 바라보는 모습이 차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차인지는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지요. 저였습니다. 해외 비밀 외교도 제 몫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담들, 어떤 기록에도 남지 않는 만남들, 중국 고위 인사들과의 협상 자리에서 저는 통역 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의 핵심 정보를 쥐인 사람이 누군지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담이 끝나고 나면 의례 만찬이 이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오가는 고급 술과 음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사일 관련 고위급 회의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이 나라가 미사일을 개발하는 전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떤 결정이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지, 어떤 기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그 지식의 값어치는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숙청 명단도 제 손을 거쳤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오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검토하면서 때로는 이름을 지우기도 했고 때로는 새로운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때의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만 가족들도 그 권력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아내는 평양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외화 상점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최고의 산부인과 병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약 한 알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전전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아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간부들은 저한테 잘 보이려고 공을 들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선물이 줄을 이었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면 을의 제 의중을 먼저 살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식의 혼사를 저한테 부탁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집안의 대소사를 저한테 상의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내가 만든 사람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고 군부는 내 손안에 있고 이 나라의 모든 핵심 정보는 나를 거쳐 흐른다고. 이 자리가 흔들릴 일은 없다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주변이 아니라 저와는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였으니까요. 선대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로 간부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당 간부였는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반혁명 분자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반혁명 분자라고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선대 지도자 시절부터 요직을 지켜온 인물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셋째 아들이 옛 정권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야말로 선대 때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아닌가.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셋째 아들을 권좌에 앉힌 장본인이 아닌가. 그 생각이 처음 머릿속을 스친 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없었으면 저 자리도 없었을 텐데 설마 나한테까지 손을 뻗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정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대화를 끊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측근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 조심하십시오. 위에서 동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담담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가 방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운영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름만 오르내립니다. 그 다음엔 감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측근의 경고를 들은 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보고를 받았으며 여전히 같은 얼굴로 간부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어떤 보고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것이었는데 통화 중에 이상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오래 이 바닥에 있다 보면 그 소리가 뭔지 압니다. 도청이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남들한테 해왔던 바로 그 일이 이제 저한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은 경호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수행해온 경호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교체되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경호원은 낯선 얼굴이었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배치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제 오른팔 역할을 해오던 부하 직원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보이성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들을 추궁당하고 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사구팽.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평생 이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저한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토끼를 잡아다 바쳤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냥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온 것이 분노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젊음을 바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쳤고 때로는 제 양심도 바쳤습니다. 누군가를 짓밟아야 할 때 눈을 감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체제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충성이, 수십 년의 헌신이 이름 석자가 숙청 명단에 오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그 시스템이 이제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기계 안에서 저는 그냥 소모품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스스로가 어리석었고 그 기계를 충실히 돌려온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 체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 체제를 등지는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참 만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가장 힘든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간부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 제가 도망을 간다는 것이 그 굴욕감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그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들 내외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막 6살이 된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존심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심스럽게 이어져 온 한 줄기 연결고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한의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과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것도 아니었고 그쪽에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접근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해외 비밀 외교 자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것은 그냥 눈빛 하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눈빛이요. 그 이후로 아주 가느다란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 가끔씩 신호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 한구석에 있었으니까요.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락을 넣었습니다. 신호를 보냈고 사흘 뒤에 답이 왔습니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쪽도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원이 함께여야 한다고.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준비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티를 내면 안 됐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해야 했고 여전히 같은 얼굴로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감시의 눈길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함부로 말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상황을 전달할 때는 종이에 써서 보여주고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평생 남을 감시해온 사람이 이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처음 이야기를 꺼내던 날이 기억납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평양을 떠나본 적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이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라면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모아온 것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훈장들, 표창장들, 선대 지도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국정원 측에서 마련한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차장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어릴 때부터 봐온 그 불빛들이었습니다. 대동강도 보였습니다. 봄이면 버들가지가 늘어지던 그 강이요. 저는 그 풍경을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국정원의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가족들이 각기 다른 루트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였고 아들 내외와 손자는 별도의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중간 합류 지점까지 가는 동안 저는 손자 생각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사한지 무섭지는 않은지, 합류 지점에서 손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 공관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직원이 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적으로 배워온 나라의 사람과 악수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그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특별히 감시하는 눈길도 없었고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제대로 접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아무 제약 없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정보를 통제하는 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아무 통제 없이 모든 정보 앞에 서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마트에 처음 갔던 날도 기억납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들어섰는데 진열대에 물건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고 과자도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참 동안 그 진열대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고를 것이 없어서 못 고르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서 못 고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 저는 권력을 자유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체제가 저한테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자가 한국 학교에 들어간 날 저는 교문 앞에서 그 아이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또래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자이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사람인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제가 쓰는 말이 남한 사람들한테는 낯설게 들렸고 남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김치 맛이 달랐고 된장찌개 맛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입에 안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쪽 맛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북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권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압니다. 권력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다릅니다. 한번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 같은 사람이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자라서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함께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장군들이 고개를 숙이던 그 자리, 이 나라의 역사를 내가 만들었다고 믿었던 그 확신,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은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지금 저한테 남은 것은 훈장도 자리도 아닙니다. 손자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무 눈치 없이 뛰어노는 이 땅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